네, 2016년 9월 19일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 오늘 20번째 방송입니다. 20번째 방송일. 예. 오늘 그 명절 지나고 맞이하는 오늘 방송일인데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힐지룩제 의원님은 명절을 잘 못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원래 어디 다치신 건지 아니면 원래 편찮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페이스북에서도 뵐 때, 저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 2016년 9월 19일 20번째 방송, 마침내 20번째 방송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10번째 방송을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이, 아니구나. 10번이니까 2달이 지나간 거네요. 예, 아주 무더웠던 그때로부터 이제 추석 지나가면서 마침내 날도 선선해지고 전형적인 가을인데 많은 분들이 즐거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할 때 힐지룩제의님 20번째 방송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힐지룩제의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20번 방송을 할 때까지 우리 힐지룩제의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은이 어머니, 세가닥 0416님, 캡틴 니용님, 닭발대왕님, 또 오늘도 울산에서 크리막동님 이렇게 함께 오셔서 방송해 주신 덕분에 저도 방송을 20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하면서 이 방송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팟캐스트 팟짱을 통해서도 팟짱이 아니군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방송을 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 많이 듣는 방송은 한 4,000분 정도가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방송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막동님, 고반장님 파이팅, 캡틴 니용님 안녕하세요, 고상만 반장님. 팟빵이군요. 팟빵. 팟짱은 오마이뉴스가 하는 팟캐스트가 팟짱이고 팟빵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가을이 되면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시도 많이 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을 통해서 최근의 정보를 대화체 방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막동님 이발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명절 맞이해서 예쁘게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예쁘게 했고 또 염색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야기거리 주제를 삼은 것이 워낙 요즘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 뉴스를 하지 이게 고민이 아니라 그 중에 뭘 하지가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아서요. 다른 분들에게 관심이 다 같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장르별로 이야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준비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해서 우리 성주에서 성주 군수가 이 군민들을 정말 격분케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놀라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죠. 안철수 의원이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지자들과 다른 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도대체 안철수 의원은 야권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구하지 못한 장병 공짜로 태워준 버스기사 사건
예, 이거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사연인데, 예, 할머니가 위독해서, 그래서 청원 휴가를 나온 이 군인, 그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예, 버스 기사가 배려를 해줬는데, 이 배려해준 것과 관련해서, 예, 새로운 논란에 휩싸여서 이분이 굉장히 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러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줄거리,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는 따로 떼 있으면서도 하나로 엮여져 있는 글입니다. 지난번 방송 저희가 고상만의 유속 그 사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서, 군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길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도입과, 예, 도입 찬성과 또 도입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한국군, 예, 병사 월급, 현재 체계가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 2부죠. 그때 그 사건에서는 이태원 버거킹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예, 최근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1부, 2부, 요즘 그 사건, 그때 그 사건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막동님은, 예, 염색을 안 하시나 보죠? 나이가 그분도 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예, 저 염색하죠. 염색 한지 좀 된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면 머리가 확실히 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야기, 예, 시작하기 전에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추천 눌러주시면, 예, 방송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 반대하는 성주 군민 여성들에게 막말을 했던 우리 성주 군수, 예,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7일이죠. 예, 9월 7일.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7곡에다가 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7곡이 아니라 사실은 성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7곡에서는 처음에 이 문제 때문에 군수 이하 이 군의원들이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예, 머리를 깎고 하여간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머리 다 깎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7곡이 아니라 성주예요 라고 해서, 예, 사람들이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 7곡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니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러면 머리 다 깎고 나니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성주로 가서 그때서야 이제 성주에서 난리가 났는데, 처음에 7곡인 줄 알고 또 가만히 있었던 성주에서 뒤늦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이 성주 군수가 머리를 깎고 막 싸운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 성주 군수가 성주 경찰서장 출신이더라고요. 성주의 경찰서장 출신으로 있다가 2010년도에, 예, 성주 군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다시 재선에 성공해서 현재 성주 군수로 연임하고 있는 재선의 시장인데, 이분의 성향이 당연히 굉장히 극보수가 아니죠. 사실은 뭐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수, 진보, 뭐 중도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직장인, 예, 자기가 자기 직업으로서 개념,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그동안 밀어주고 댕겨주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맥, 학연, 혈연 뭐 이런 거가 더 우선이지, 국민의 뭐 복지, 관심, 뭐 사랑, 예, 이익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데, 그런 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성주 군민들이 똘똘 뭉친 성주 군민들과 함께 군수 역시 나름대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이분이 생각과는 달리 나름대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후에 이른바 제3부지, 이게 이제 성주 군민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운 덕이죠. 성주 군민들이 정말 상상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정말 그 제대로 싸움을 했죠. 그리고 또 그동안 도외시했던 분들과 이른바 그 성주 군수는 또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뭐죠? 성주 군수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제3세력 개입 금지, 제3세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온갖 뭐 희한한 짓을 다 했어요. 무슨 뭡니까? 리본도 무슨 색깔을 달리해서 성주 군민만 뭐 끼게 하고 뭐하고 뭐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에서 그 문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3세력,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은 이 일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다. 저들은 공권력을 빙자해서 경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온갖 기관들이 다 합세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권력이 추구하고 권력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에너지를 쏟는데, 이쪽에서는 이른바 차 떼고 포 떼고 다리 떼고 손 떼고 이렇게 다 떼버리고 난 다음에 뭘로 싸울 거냐. 그래서 그것은 저들이 하는 전략인데 그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들에겐 외세와 자본이 있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동지죠. 함께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지들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주 군수가 처음에 외부 세력 없이 우리끼리 싸운다 뭐 할 때도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질 텐데 했는데, 이후에 현명한 성주 군민들이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깨고 잘 싸워왔죠. 그런데 마침내 제3부지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정부가 이슈를 던지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덜컥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성주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성주 쪽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와요. 그래서 성주에 이른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두 파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른바 제3부지를 수용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주 군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저희한테 약속을 했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있었죠.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진짜 저희가 지지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데, 이게 두 개로 이제 갈라지면서 점점 이른바 원칙,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 대해서 이제는 이 제3부지를 지지하는 이쪽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해오는 양상으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의하기 위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부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는 건데, 늘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돼 왔죠.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가 보면 늘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영화 여러분들 보시면, 영화에서도 보면 늘 어느 순간에 가면 분열 해유책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 분열의 해유책에 넘어가서 휩쓸리게 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김한곤 성주 군수가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아주 해버린 거죠. 본인들이 속에 있던 생각을 그야말로 여과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것을 지난 9월 7일 이 군수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그래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군수가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공개했는데, 이 내용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군수는 제3부지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성주만 아니면 된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이 말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성주 내에 있는, 사실상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롯데 골프장, 김천 쪽에 가까운, 사실상 김천 쪽에 그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곳에다가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천 쪽에서는 이제 한 20일, 그러니까 오늘이 19일이죠. 내일이 20일인데 지금 9월 20일경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김천 쪽에서 뭐 반발하고, 또 성주 쪽에서는 그걸 뭐 공식적으로 찬성할지 지지할지. 근데 이 성주 쪽에서도 또 문제는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주의 그 김천 쪽으로 가깝지만 성주 쪽에는 또 초전면이라고 하는 그 면단위 마을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초전면의 주민들은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전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군민들은 또 반발이 또 엄청나게 심하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제3부지에 관련해 갖고 반대하고 있는 성주 군민들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런 성주 군수가 9월 7일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지역 사회단체 회원 한 10여 명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군민들이 완전히 안보 불감증에 걸려버렸어. 위엔 놈은,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죠. 위엔 놈은 미쳐서 날뛰는데 지금 밑에서는 말이야 이북 편드는 놈도 있고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어. 이런 망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특정해서 이 여성분들, 성주 군민 여성분들을 향해서 정말 막말을 한 거죠. 특히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가? 전부 술집하고 다방하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막말을 했는데, 이 막말을 녹취해갖고 이게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뉴스를 오마이뉴스로 처음 봤는데, 오마이뉴스가 첫 보도를 한 건지는 정확치는 않은데, 하여간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일파만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운동을 할 때 이렇게 시위를 하거나 점거농성을 하면 말이죠. 누가 가장 정의롭고 용기가 있었냐면, 우리 학교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정말 용기가 있어요. 남학생들은 사실 용기가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제가 경험한 학생운동 당시에 경험에 비춰보면 이건 그냥 개인 주관적인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단식농성도 했고 뭐 점거농성도 하고 하면은 저희가 학교의 잘못된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농성에 한 이틀 되거나 3일 되고 그러면은 저희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 기숙사의 여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밤이 돼서 저희가 이제 덮고 잘 이불도 없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숙사에서 자기네들이 덮고 자던 이불들을 모아서 정말 저희 농성장에 갖고 온 학우들 다 여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김밥을 막 100개씩 200개씩 싸서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온 분들도 다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위 자금이나 또
대자보를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또 와서 함께 해준 분들도 또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남학생들보다 더 정의롭고 용기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 제 20대 초반 청춘 때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성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마 그 성주 군수가 이렇게 특정해서 비판한 거 보면 성주에서도 아마 여성 군민들이 아마 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정말 양심을 위해서 싸우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성주 군수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자기가 그 재산부지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위 현장에 매일매일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게 아마 성주 군수 눈에는 굉장히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발언이 있고 나니까 이제 아마 이제 성주 군수는 아마 놀랬겠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성주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인 오늘, 뭐 그 성주군에서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과 주민 한 100여 분 정도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뭐 통쾌한 성주 군수에 대한 비판, 피켓 시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 나는 커피 파는 여자다, 너는 성주 파는 군수냐, 이런 편말을 들고 나와서 항의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이 그 손팻말에 이렇게 써서 나온 거 정말 굉장히 이분들이 의식적으로 정말 뛰어난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커피 팔고 술 파는 사람은 사드 배치하면 안 되냐? 얼마나 정말 정면 돌파하면서 그것이 왜 틀린 주장인지를 명확히 하는 정말 이게 사람들이 싸우면서 훈련이 되고 각인된다고 굉장히 옳은 관점에서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주 군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주 군민들의 단호한 엄정한 심판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수가 군민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발언,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군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굉장히 부끄럽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오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부와 정부는 끊임없이 성주 포대가 최적의 장소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오늘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성주 포대에는 원래 이게 사드를 배치할 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6대를 배치해야지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성주 포대는 6대를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성주포대가 최적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송곤나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칠성판의 비애님, 명주소나무님도 대화방에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전 사실 처음에 성주포대를 너무 쉽게, 또 성주 군민들이 아주 열심히 싸웠지만 그렇게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제3 그 후보지 여기를 언급하는 것이 정말 성주 군민들이 정말 끝까지 잘 싸우니까 그런 건가? 사실 저도 그렇게, 그리고 그건 너무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 처음부터 성주포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아니었던 거고, 그렇게 아니었던 것을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이 이거를 그냥 포기하면 명분이 없던 상황 하에 성주구민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니까 예, 제3지대로 바꾼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속인 거다. 예, 칠곡으로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성주로 가면서 성주가 최적지라고 얘기하다가 사실은 거기가 최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지금은 또 거기가 아니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강고한 반대도 있지만 그걸 명분으로 해서 예,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것이 지금 롯데골프장인데 그 롯데골프장에서는 또 예, 아마 이제 내일 발표가 나면 롯데 측에서 또 굉장히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측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에다가 어떻게 장사를 하라고 이러느냐 이러면서 또 롯데 측에서도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제 반발의 분위기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긴 또 사유지고 하니까 롯데가 우리는 팔 수 없다. 그 부지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버틴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를 한다는데 오늘 롯데 측에서 이런 반발을 한 거 보면 아마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예, 결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마추어 정부, 예, 시끄럽고 요란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문제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드릴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해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여하간 올해까지 이 문제가 매듭져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내년에 들어가서는 사드 배치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되면서 각 후보, 특히 유력 대통령 후보 그룹들이 경북 지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 지역을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약속을 하겠어요? 원점에서 재검토, 최소한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대통령 후보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미 이제 끝나는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으면 사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게 국회 비준도 아니고 비준 받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정권과 정권 간의 약속인 것밖에 안 돼요.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약속,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바마도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오바마 정부도 끝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좀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내년 대선이 시작되면, 이미 레임덕 현상은 명확하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9월 20일 제3 유적지로 알려져 있는 롯데골프장 이 문제에 대해서 김천 주민들, 또 성주의 군민들, 또 롯데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롯데의 반대,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면서 또 살펴보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곤나사님, 행정을 지들 멋대로 하고 있다고. 네. 명주소나무님, 사드 절대 반대. 송곤나사님, 아나하트. 사드는 배치 불가능할 겁니다. 송곤나사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사드 배치 못한다요? 500원을 건다고 했는데 500원은 너무 조금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드 배치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야권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연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권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내년 대선에 우리가 새누리당 10년째 지금 올해는 이제 9년째인가요? 9년 차를 접어든 거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단일화해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연일 계속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뭐 한 1000명 정도 있는 방도 있고 한 500명 있는 방도 있고 여기서 계속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 측 뭐 지금 야권 1위로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더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이 두 사람이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위적 야권연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대표.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내내 부정적인 어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또 재미있는 또 주장을 했어요.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야권의 대다수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안희정이니 김부겸 의원이니 뭐 이런 분들까지 걸 다 포함해서 다 와서 우리 그 제3지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사람들한테 또 어이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문재인은 왜 빼냐. 근데 제가 보니까 더 웃긴 거 뭐냐면 이재명 시장도 뺐더만요. 문재인 대표를 뺀 거는 알겠는데 이재명 시장도 거기에 오라고 하는 초청이 멤버에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 그게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이 5%를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지지율도 꽤 나오고 있어요. 오라고 한 분들 중에 오히려 지지율 높은 사람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뭐 3등 4등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은 아마 뭐 문재인 대표하고 비슷한 그런 건가 싶은데, 자,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안철수 대표는 제가 다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저하고 오래 가까운 분이고 또 전부터 저랑 잘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안철수 대표의 속내. 두 분이 만나갖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체 안철수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문재인 대표를 이길 자신이 없는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킬러 빵빵빵님 대화방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선으로 문재인 대표를 이길 자신감이 없더라. 피해의식이 굉장히 크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전해주는 걸 들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봐도 이 안철수 대표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경선으로는 문재인 대표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결여가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하고 이 경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경선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분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요. 유시민 대표였습니다. 유시민 의원. 유시민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부 경선만 가지고 했다면 박근혜하고 유시민 대표 두 사람이 만약에 붙었다. 그래도 저는 유시민 대표가 아마 경선에서는 이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말 적극적 지지자, 예, 열성적 지지자, 예, 이런 분들이 저 유시민 대표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 지지자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경선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적극적 지지자를 많이 가진 분들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킬러 빵빵빵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별풍선을 시원하게 쌓으셨네요. 예, 방송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자기가 또 경선을 하게 된다 해도,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2012년도 대선 때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어디서 봤냐면요, 2012년도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어요? 예, 안철수 대표가 그 후보직 사퇴하는 기자회견 어디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그날 등산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어디에 뭐 단합대인가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게 끝나고 그리고 나서 종로에 있는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기로 했어요. 맥주를 먹고 있는데, 근데 당시에 그 호프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에 소리를 다 죽여놔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면만 보이는 거죠, 텔레비전이. 근데 이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더니,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길래 저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해서요.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그 텔레비전 볼륨 좀 높여줄 수 있냐. 그래서 볼륨을 딱 키니까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후보직 사퇴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한 몇십 명이 이제 회식을 하니까 몇십 명이 같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다들 어이없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왜 뜬금없이 저러는지,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 걸로, 아니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사퇴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졌다, 이런 사실은 생각이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그러니까 후보직만 사퇴했지 지지와 관련해서도 또 뜨뜨미지근, 그리고 이후에 지원 유세를 나오는 데 있어서도 막판까지 뜨뜨미지근. 그러다가 투표일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투표일날 배낭 메고 외국 나가버리는, 공항에서 투표일날. 그 사람들이 정말 다들 너무너무 어이없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서 패배했죠. 그래놓고 본인은 후보직 내가 사퇴했는데 자기가 못 이겼으니 그것이 책임이다. 그러니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막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가 정말 안철수 의원이 해줄 만큼 다 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012년도에 그런 상태로 결국은 선거를 말아먹은 분,
이쪽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지만 저는 정말 안철수 의원도 선거 패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당시에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경선을 통해서 충분히 예, 본인의 주장을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또 지금 후보 단일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물론 정치적 액션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근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길이냐라고 하는 관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관점,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예, 유권자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가 끝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현명한 유권자가 예, 어느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우리의 입장,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줄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이 논쟁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유권자 단일화 운동이라고. 지금까지는 후보 단일화 운동을 우리가 목표로 했고, 그걸 통해서 했는데, 끝끝내 후보 단일화, 예, 야권 연대, 야권 후보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유권자 단일화 운동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예, 이걸 통해서 예, 다시 또 우리가 새누리당에다가 권력을 헌납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 정권을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를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용정부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용정부가 아니라 실성정부였죠. 실성정부. 예, 뭐 하나, 예, 실용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자원외견이 뭐 4대 강인이 어쩌고 하면서 거의 실성한 권력처럼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고, 예, 그리고 자원외교가 아니라, 예, 글로벌 호구 정권, 글로벌 호구 나라가 돼버린 것. 예. 이런 나라가 됐고,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나라. 이런 나라가 됐으니, 앞으로, 예, 또다시 5년만 이 지경이 가면 전쟁 나죠.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이런 상태에서 전쟁 나면은 죽는 건 국민입니다. 죽는 건 국민이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냥 무턱대고 그런 얘기 하는데, 박근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 박근혜가 가장 좋아하는,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 예, 누구냐면, 그 남동생인 박지만 씨의 아들이라고 하죠. 조카죠. 예. 고모죠. 자기가 고모고, 조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다면 그 조카를 생각한다면 이 나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나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예, 우리가 이긴다고 하죠, 북을. 그런데 전쟁 나고 3, 4일 동안에 약 35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시뮬레이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50만 명은 누가 될까요? 이 방송을 하는 저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350만 명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전 봅니다. 그러한 전쟁을 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거는 전쟁을 해서 이겨라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예, 선서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하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전쟁이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라. 이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러한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대통령이 그냥 전쟁하자라고 떠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이 죽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주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새누리당 정권을 청산하고, 그리고 뭐 안철수가 됐든 문재인이 됐든 누가 됐든 정말 야권에서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국민들이 표를 줘서 대통령이 돼서 정말 이 답답하고 앞날이 안 보이는 이 나라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게 안철수 의원의 지금 행보는 문재인만 아니면 다 좋다라는 식의 이런 관점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싫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일반 사람보다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적인 생각이 아니라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장한다면 그런 분이 정치를 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겠죠. 안철수 지지자분들이 입장에서 제 방송을 들으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저는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빠도 아니고요. 더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적도 없고요. 당원인 적도 없습니다. 뭐 당적이나 당원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하여간 저는 무당입니다. 무당. 당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열린우리당 때 당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으로 들어가면서,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당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탈당을 하고 지금 만 10년이 넘도록 어느 당에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때문에 제가 그 당의 지지자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비판하고 문재인 또는 더민주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 제가 지지할 수 있는 입장, 정책을 제시하는 분, 그런 분을 위해서 지지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새누리당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 그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를 해주실 걸 기대하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호불호의 감정을 오히려 자극하는 야권 내 지지자들이 오히려 그냥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호감이 점점 늘어가는데, 정치가 마니아 운동도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소수 그룹 그걸로만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싶어요. 다수의 공감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를 부각시켜 갖고 표를 얻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표,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도 안 되지만 나 없이도 너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식의 정치는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야권 단일화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본인이 진짜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겨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라피바다님, 뜬구름 잡는 게 너무 싫어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안철수가 대권 도전할 만한 업적이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송건단사님 말씀이셨고요. 조그만한 시에 시장이라도 하면서 행정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쵸, 무슨 기업을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했죠. 다음 대선도 단일화 안 하고 표만 또 깎아먹고 끝날 듯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때 존재감이 있는 일도 없었고,
빨리 정권 교체되는 그날이 오길 찰스가 큰 산이네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묘하게 우리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정치 이야기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대통령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뭐 저하고 생각들이 다 대부분 다르지 않으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체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지지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송곳나사님 말씀하셨고요. 에라 피바다님 혹시 문해표를 깎아먹기 위한 자객이 아닐까요? 예. 진짜 안철수는 남자 닭그네라고 우리 캡틴 리용님 말씀하셨어요. 전쟁 나면 새누리 얼라하고 하나 끌어안고 같이 죽어야죠. 전쟁 나기 전에 이미 튀고 없을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공감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방법 1. 외국인이 빠져나가는지 2. 재벌 새누리들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전쟁이 나면 아마 미국인들이 다 쭉 나가겠죠. 스티비우가 입국 시도를 하지 않으면 한 얘기. 유승준은 입국 금지하고 고위공직자 아들들은 왜 입국 금지 안 하는지 웃기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고위공직자들의 아들, 지난 5년간 31명이 국적을 포기해갖고 군대를 피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또 뉴스에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이유는 안철수는 유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게임 끝. 하여간 본인의 생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의 생각이 진짜 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안철수 의원이 넘어야 될 그 벽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하는 것보다는 본인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나도 끝까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좀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님, 우리 사무엘 형님 들어오셨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신새벽을 향하여 달리시네요. 최고입니다. 국무총리를 포기하는 새누리 자식 개념 없다고 우리 사무엘님도 동의하셨네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를 못 구한 장병, 국군 장병이 할머니가 위독해서 휴가를 받아서 나온 청원 휴가를 받아서 이제 나온 육군 장병이 표를 구하지 못하자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무료로 태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연을 그 자신의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미담거리인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비난을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받았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 갖고 큰 논란과 이슈가 됐던 거죠. 뭐 이 내용 기사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절이라서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붐볐죠. 그런 상태에서 한 육군 병사가 표를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걸 보고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위독해서 청원 휴가를 내갖고 나왔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표가 매진이 돼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운전기사분이 병사를 안내원 의자, 조그맣게 이제 그 기사 옆에 있는 보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앉혀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에 이 군인에게 자기가 볼 때는 옛날에 이제 뭐 이분이 연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아들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막 군대를 제대했으면 그 과거에 이제 자기가 군복무했었던 기억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연을 자기가 속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올리면서 제목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뿐이다. 군인 양반이라고 해서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연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유 정말 따뜻한 미담이다. 예, 그런 이야기.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군인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볼 때 이게 군인 불쌍하고 하니까 그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 반전. 예. 엄청난 악플과 그리고 또 그 여성 혐오니 뭐니 뭐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여자였으면 안 태워줬니 뭐니 왜 돈을 안 받고 태워줬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여자였으면 안 태워줬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자였으면 왜 안 태워줍니까? 여자라도 태워줬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판을 할 거였다면 그가 여자든 남자든 무조건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여자라서 태워진 거지 네가 이 나쁜 놈아 또 이런 얘기 했겠지. 여자 태워줬으니 착한 일이고 남자 태워줬으니 여혐이다 이런 게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혐이니 남혐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혐이니 남혐이니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런 성차별, 성적 차별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19대 때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여러 사람이 그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내 19대 국회에 처리가 안 됐고 결국은 예 19대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 처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여혐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분들, 제가 이 방송할 때 처음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혐 문제니 무슨 뭐 차별이니 이런 거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자기 감정적인 부분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냥 이 문제를 해석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비난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힘을 집중하는 게 현명한 길이다. 지금처럼 무슨 그 실체도 근본도 불분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실제로 여성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보고 개저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남성을 그냥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자만 보면 그냥 혐오스러운 표정 지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해서 개개인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고요. 근본 문제 해결은 없이 그냥 혐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혐오가 일어나고 그 혐오로 인해 결국은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길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예, 성차별, 성적 차별, 그리고 성적 지향, 동성애를 문제로 또는 장애인을 문제로 이런 걸로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이게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도 정말 얼마 기가 막혀요. 기사분이 버스 기사분이 이런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군인을 도와준 미담인데 이 미담 사건에 대해서, 미담 사연에 대해서 뜬금없이 자꾸만 무슨 여혐이니 뭐니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 버스 기사가 글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쓴 글을 내리고 버스 기사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자기가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다만 이분이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썼답니다. 다만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나는 또 태울 거다, 대신 그냥 조용히 태워주겠다, 이런 글을 썼는데 정말 우프다는 이야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었고 그 어이없는 일에 그래도 또 현명하게 우리 또 버스 기사께서 판단하시고 글 남겨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